지금 사태가 금융위기급 위험으로 위기로 발전할 거냐. 결국엔 그날도 3월 16일이었는데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요일 장이 열리기 전에 2.3억 달러의 아주 헐값에 베어 스턴스가 JP 모건에 인수가 됐습니다. 두 가지 문제였어요. 베어 스턴스가 이익이 안 났다. 증자가 실패됐다. 뱅크런이 일어났다. 똑같지 않습니까? 키워드는 똑같네요. 네. 요일도 똑같고요. 페드가 굉장히 어쨌든 신속하게 대응했고요. 벤 버냉키 그때 당시 연준의장이 모기지 사태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금융 시스템은 아주 강하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베어 스턴스가 망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미국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보시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2008년 3월 16일 베어 스턴스가 해체될 때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지금과 비슷합니다. 은행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네. 뭐 실리콘밸리뱅크, CS, 그다음에 이번에 도이치방크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특징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는 취약한 부분, 급격한 금리 네. 인상에 따른 어떤 취약한 부분들이 좀 건드려졌다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은행권 리스크들은 있었으니까 그런 걸 좀 보면서 지금과 과거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네. 네. 뭐, 금융위기 때가 이제 가장 비근한 예인데 그렇다고 지금 사태가 금융위기급, 그러니까 역대급 위험으로 위기로 발전할 거냐? 이건 아무도 단언 못하죠. 하지만 진행되는 방식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인류 역사가 거의 비슷하게 반복합니다.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 뭐 더 잘하시겠지만 전문가시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그날도 3월 16일이었는데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요일 장이 열리기 전에 2.3억 달러의 아주 헐값에 베어 스턴스가 이제 그 JP 모건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 전날 금요일 종가보다도 훨씬 싼 가격으로 이제 디스카운트 돼서 했는데 그때도 그 결국엔 두 가지 문제였어요. 베어 스턴스가 이익이 안 났다. 증자가 실패됐다. 뱅크런이 일어났다. 이번에도 크레딧 사태가 똑같지 않습니까? 키워드는 똑같네요. 네. 요일도 똑같고요. 그때도 페드가 굉장히 어쨌든 신속하게 대응했고요. 그리고 좀 놀라운 거는 2007년부터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래저래 그냥 크고 작은 소음들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계속. 그랬을 때 벤 버냉키 그때 당시 연준의장이 가을쯤에 모기지 사태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금융 시스템은 아주 강하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베어 스턴스가 망했습니다. 모기지 사건 때문에. 모기지는 그 당시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시다시피 과열된 자산의 표본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주택 가격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사태가 그때 어떻게 일어났냐. 연준이 금리를 1%에서 5.25%까지 올리면서 결국 1%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많은 시장의 과열이 일어난 것, 쏠림이 일어난 것, 이게 1%에서 5.25%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결국에는 그 말미에 베어 스턴스 모기지 사태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주체는 지금 당장 일어난 거는 연준에서 스위스 국립은행, 베어 스턴스와 리만에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크레딧 스위스 뭐 이렇게 좀 주연이 조금 바뀐 거지 등장 인물이 조금 바뀐 겁니다. 배우가. 그 배경은 스토리는 시나리오는 똑같다라는 거죠. 유동성 부족, 뱅크런, 증자 실패, 그리고 금융당국의 신속한 조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 저하, 그리고 전염. 일종의 뱅크데믹이라고 팬데믹이 아니라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 옮겨다니면서 지금도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미국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보시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세인트루이스와 캔자스시티 연준, 시카고 연준이 발표하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인데요. 베어스턴스 사태, 리만 브라더스가 조금 파산했을 때 이게 한 10까지 올랐는데 지금과 비교하면 뭐 아주 미미한 상태죠. 하지만 좀 주의 깊게 볼 거는 말씀드린 2008년 3월 16일 베어스턴스가 해체될 때 금융 스트레스 지수는 지금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래서 한 6개월 후에 리만급 위기가 터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이게 한 번 신뢰를 잃으면 위험의 핵심은 신뢰고요. 신뢰를 잃으면 뱅크런이 일어나고 은행 수익이 악화되고 자본 확충이 실패하고 신용이 강등되고 그다음에 또 뱅크런이 일어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아직은 이제 주식이 네. 별로 이제 안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2분기 시장 이후에 상당히 좀 조심해서 주식 투자를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단기간에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네. 봤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네. 왜냐하면 뭐 적극적으로 당국이 대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 내려가는 금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동반하면서 소음을 동반하면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반드시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라는 부분도 조금 같이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FOMC 끝난 지가 지금 이틀밖에 안 됐어요. 혹시 FOMC 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키워드 중심으로 좀 네. 얘기들이 워낙 많았는데 네. 진짜 콕콕콕콕 우리가 네. 새겨둬야 될 말들은 뭐가 있었는지 정리를 좀 가장 해주세요. 중요한 네. 거는 지속적 인상에서 조금 앞으로의 추가 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가 아니라 네. 필요할 수도 있다. 예. 긴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메이. 네, 매일. 예. 추가 긴축 타이트닝이 매일 예.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네.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한 거고요. 네. 예. 근데 왜 메일을 썼을까? 파월 의장이 얘기한 내용이라든지 또 성명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은행 문제의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어느 정도 경기 둔화에 인플레 안정에 영향을 줄지 연준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직 불명확하니 잘 모르겠다. 네. 네. 이게 진행되는 걸 봐서 인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5월 3일 FOMC 다음 FOMC 전까지 일단 4월 13일 날 3월 CPI가 나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한 개의 CPI와 한 개의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그건 뭐 그것대로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그러니까 4월 한 달 동안 만약에 뭐 어떤 은행이 글로벌 은행들이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또 예금 인출 사태가 계속 일어나면서 뭔가 터지진 않더라도 지금 예금 인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 3월 10일 날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이에 그로부터 일주일 사이에 한 1,200억 달러 정도가 은행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네, 당좌 예금이라든지 바로 그냥 그 큰 손실을 안 보고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 한 1,000억 달러 이상 빠져나왔고요. 그게 고스란히 MMF, 머니마켓 펀드, 네. 단기 유동성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뱅크런은 일어나고 있고 또 통계가 3월 뭐 20일 정도까지 밖에 안 잡혀가지고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은행에서 계속 자금이 빠져나와서 뭔가 은행들이 대출을 위축할 수밖에 없고 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또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어 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투자도 못하고 뭔가 새로운 사업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경기 둔화 요인이고 인플레 억제 요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요인들이 얼마나 진행될지에 따라서 조금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5월 3일 날 금리 인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이제 이거는 시장이 좀 안 믿고 있죠. 네. 지금 뭐 선물 시장에서는 아마 인하할 걸. 지금 거의 안 믿는 거죠. 지금 뭐 1%를 뺀다고 지금 계산돼 있으니까. 그거 좀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리 없을 거예요. 네, 뭐 오히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한 배경에는 연준 인사들이 위원들이 그렇게 보는 배경에는 고용 시장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고용 시장의 수급 개선이 그러니까 수급의 재조정이 있으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연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아직도 격차를 보이는데 공급이 적죠. 수요가 더 많고 네. 그게 무려 한 471만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씩 구인 구직 졸트 보고서라고 네. 나오는데 이때 미국 기업들이 지금 구인 규모가 1,000만 명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해소가 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 해소가 안 되면 파월 의장이 얘기했습니다. 그날 물가 다 잡혔다. 기자분이 조금 전곡을 찔렀는데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했는데 지금 당신 생각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이제 파고들은 질문을 했더니 상품 물가는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네. 문제는 슈퍼 근원 서비스 물가인데 슈퍼 근원은 주거비와 또 기타 등등을 네. 뺀 거지 않습니까? 네. 주거비까지도 근원에서 뺀 건데 네. 이거는 이제 56% 정도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근원 물가의 56%를 구성하는 게 주거비를 뺀 근원 서비스 물가인데 네. 이 근원 서비스 물가라는 게 결국 임금이거든요. 네. 임금이 이제 계속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근데 이게 절반 이상의 물가 요인이 해소되려면 이게 좀 고용 시장이 수급이 개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때 말할 때 그러면 고용이 재조정이 되면 네.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었나요?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봐야죠. 결국에는 뭐 이것 때문에 못 내린다고 했으니까 네, 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해소가 되면 내릴 수 있다고 얘기하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5월 3일 날 올릴지 안 올릴지는 네, 그리고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 그거는 뭐에 달렸다? 고용에 달렸다. 첫 번째는 고용에 달렸고 두 번째는 당면한 은행 시스템 문제에 달렸다. 은행 이슈에 달렸다. 그러니까 연준이 할 일을 은행이 대신해 주면 은행의 대출 축소와 거기에 따른 소비와 투자 감소가 계속 일어나면 좀 연준이 이제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미 25bp에서 50bp 인상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요즘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그 지역 은행의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고 네. 이런 최근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연준이 올리지 않아도 이미 올린 것이다. 네. 그게 뭐 50bp 많은 사람은 150bp까지 올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계량적으로 저도 좀 제가 모델이 없어서 네.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기는 예. 어렵지만 그냥 뭐 이렇게 얼추 생각을 해보면 네. 한 1,200억 달러 정도의 예금 인출이 있으려면 네. 적어도 한 50bp 가까이는 금리가 올라가야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25bp, 뭐 많게는 50bp 인상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은 합당한 판단 같고요. 그러니까 대출이 줄기 때문에. 네, 예. 결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다른 요인도 있지만 네. 은행을 옥죄어서 경기를 좀 둔화시키는 예,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유동성도 조금 위축시키고, 근데 은행의 어쨌든 뭐 대출 억제가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은행 사태가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모든 은행은 생존에 초점을 두고 그렇죠. 있죠. 대출 못 하겠죠. 네, 지금 뭐 무슨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유망한 데 대출 뭐 이런 거는 뭐 일단 스톱. 네, 네. 네. 그러니까 쟤도 스톱 그러면 나도 스톱. 네. 좋은 은행도 스톱. 뭐 다 에브리 바디 스톱인 리스크 거죠. 먼저. 예. 이제 이렇다 보니까 네. 이게 그 약간 심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지난 주말에 도이치뱅크도 사실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됐는데 사람들이 살짝 불안해지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빼. 네. 일단 뭐 이렇게 조금 조심해. 지금은 손해가 없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좀 결국에 신용 경색이 일어난다는 거죠. 너도 못 믿겠고 나도 못 믿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뭐 파월 왜 그러세요 그런 거보다도 이런 거를 보고 시장은 내려간다 이렇게 보는 네. 거네요. 네. 이미 올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결국에는 그리고, 고용, 네. 물가, 은행 네. 이 세 가지를 보면서 결정을 해 나가겠다. 네. 네. 그 은행 시스템 문제가 조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이제 발행한 AT1 네. 일명 코코본드 신종 자본증권에 문제가 생기니까 은행들이 새로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혹은 자기 자본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은행이 조금 순이익이 그동안 안 좋아졌고 그래서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데 증자가 실패했다. 네. 이런 소문이 들면 지금은 바로 사망입니다. 네. 바로 뱅크런이 일어날 네. 수가 있고 네. 연방기금 보험기금에서 보험공사에서 예금을 다 보장해 줄지 안 보장해 줄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럼요. 확실치 않죠. 네, 재무부가 네. 들어가서 이 은행은 좀 뭐 보장해 줘 이렇게 네. 예외적으로 지금 특례 조치를 네. 하는 건데요. 그러기가 쉽죠, 사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모르니까 일단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은행, 순이익이 안 좋은 은행, 또 자본 확충에 실패한 은행, 또 그럴 가능성을 내포한 은행. 그럴 가능성이라는 것은 디파짓, 예금 중에서 기업 비중이 높은 편중돼 있는. 편중된 네. 그리고 기업 그 예금 중에서 시큐리티 보유 증권이 너무 높고 그게 100% 예금의 100%를 예금 규모를 초과하는 네. 그러니까 대출과 보유 증권이 보유 예금을 초과한 네. 그러한 은행들이 지금 문제가 돌아가면서 되는 일어나는 거죠. 거거든요. 네. 이런 은행들은 일단 뭐 신용 경색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런 안전해. 아무리 항변해도 그건 됐고 네. 지금 그런 상태이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가 좀 지속되다 보면 어제 지난주에 도이치뱅크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조금 뇌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상업용 부동산의 만기가 지금 올해만 4천억 달러, 네. 내년에 내년에 5천억 달러가 도래하는데 제가 차트를 그 데이터를 보니까 2013년부터 급증했어요. 네. 2013년이라는 것은 제로 금리였거든요. 그렇죠.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 한 40%, 50%가 급증했어요. 그 잔고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가 생겼는데 지금 공실률이 조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공실률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이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뭐 약간 삐걱거리면 거기에 따른 좀 추가 자본 확충이 좀 어렵죠. 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는 메자닌 같은 것은 뭐 후순위이기 때문에 일단 후순위와 관련된 후순위 성격의 채권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조금은 지금 금융시장이 조마조마한 상태. 네. 조금 아무 일 없이 지나가야 되는데 네.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불안 심리가 좀 팽배한 상태라서 이 자체가 신용경색, 대출 위축, 거기에 따른 소비와 투자 감소 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커머셜 그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빠진 것도 뭐 지난 2주 동안 일어난 일은 아닌데 네. 갑자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역시 다른 쪽 약한 고리가 걸리니까 이쪽도 전이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약간 포괄적으로 보면 네. 팬데믹 이후 2020년 초부터 네. 한 작년이죠. 네. 2022년 초까지가 이제 폭발적인 유동성 팽창이 있었고 네. 작년 초부터 지금 한 1년 정도 남짓 좀 과속 급격한 긴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온탕과 냉탕을 열탕과 냉탕을 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과열된 자산이 문제가 생긴다. 네. 미국의 시그니처 뱅크도 결국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렇죠. 시장의 과열 때문에 생긴 문제고, 네.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도 국채 가격의 과열 0.5%까지 내려갔으니까 10년물이 그렇죠. 거기에 따른 후유증. 그러니까 모든 게 유동성 팽창과 급속한 긴축이 낳은 조금 그 얼그러진 그런 어떤 뭐 불균형이라고 그럴까요? 부조화인데 거기에서 과열된 자산을 갖고 있는 혹은 그 자산을 매개로 한 문제들이 좀 돌아가면서 터지고 있다. 뭐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쏠린 거죠. 쏠렸던 자산의 그 반대쪽에 이제 반작용이 나오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뭐 연말까지 동결을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뭐 크던 작던 이런 소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그렇네요. 아무튼 금리를 조금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연준도 수동적으로 어떤 대응해야 되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얘기 좀 팽창한 오랜 동안 기간, 그다음에 1년 동안의 급격한 그 이렇게 막 쿨링 다운 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제 진짜 세 번째 스테이지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요거를 어떻게 마무리를 과연 네. 연준이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화 팽창 너무 과격하고 급격한 팬데믹으로 인한 네. 유동성 공급에 대한 대가, 네. 거기에 대한 좀 비용 청구서가 지금 날아왔다, 날아들었다. 네. 결국 코로나가 문제인 거네요. 네, 이 청구서가 나한테는 안 오기를 바라는 거죠. 다 사람들이, 예. 각 은행들이. 네. 청구서 괜찮아. 나는 내- 해당 사항 나한테는 없어. 없어. 네, 그렇지 나한테는 않다. 청구하지 마. 네. 뭐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네, 모를 일이. 예,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로 만약에 간다고 해도 그게 반가운 상황만은 아닐 것 같은 게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네. 인하까지 할까? 왜냐하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말한 상황에서 만약에 언젠가 인하 쪽으로 돌아선다 해도 금융시장이 그렇게 반길 만한 상황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얼마나 이렇게 위기면 안 좋으면 인하까지 할까라는 쪽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결국 뭐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네. 뭐 성장률이 둔화되고 네. 그다음에 뭐 연준이 기준으로 한 물가 지표가 떨어져야 인하를 안 할 텐데요. 결국 그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좀 쿨다운 한다라는 얘기는 뭐 용어의 선택의 차이지만 결국 경착륙이 불가피하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경착륙을 당초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그 효과가 이제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 이제 서서히 나타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의도한 대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이 변수가 은행 문제가 이게 조금 이런 그 경기와 물가를 뒤흔들고 있는데 결국 연준의 의도와는 달리 신용경색 또 은행 문제, 대출 축소 이런 것들이 좀 급격하게 일어나면 경기는 좀 급격하게 하반기부터 둔화될 수가 있고요.
이번 연준 위원들이 어쨌든 본 올해 경제 성장률은 0.4%입니다. 네. 연간 네. 0.4%인데 지난 12월에는 0.5%로 네. 봤고요. 한번 표를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GDP인데요. 2023년이죠. 네. 올 GDP를 0.4%로 봤는데 지금 1분기 성장률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3%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캐스팅에서는 3.2%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1분기 네. 미국의 성장률을. 그러면 올해 연간 어쨌든 뭐 이 따끈따끈한 자료니까요. 3월 22일 FOMC에서 0.4%라 본 거는 하반기에 마이너스는 거예요. 네. 뭐 간단합니다. 예, 3이 0.4가 네. 되려면 마이너스 돼야 되네요. 연준은 하반기에 마이너스야. 이렇게 지금 선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보십시오. 2024년에 1.2%야. 예, 그것도 좀 내려온 거죠, 전에보다. 네, 1.6에서 1.2로 예, 낮췄어. 많이 내려온 거죠, 네. 그 정도면. 내년까지 경기 아주 안 좋을 걸? 이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 다음 분기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롱거런 1.8%의 잠재 성장률 훨씬 밑도는 성장률이 올해 내년 계속돼. 2025년 가야 겨우 잠재 성장률 정도 갈 걸? 연준은 지금 그렇게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근원 PCE 물가는 3.5에서 3.6으로 조금 올렸어요. 어쨌든 이게 맞든 틀리든 연준의 진심을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네. 거지만 네. 그리고 연준이 얘기하는 2.1%, 2.0%의 근원 PCE 물가에 도달하는 것은 2025년입니다. 이 표상으로는. 네. 아직 연준은 물가가 목표선에 도달하는 데는 1년 이상, 한 2년 가까이 남았어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통상 이렇게 장기 목표 2.1%를 도달하는데 2년이 걸리면 이거는 연착륙이죠. 그러니까 살짝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2년 후에 2.1%를 도달하려면 성장률이 이 정도 가지고 조금 안 될 수도 있을 텐데 혹은 조금 내년도에라도 2.0%의 근원 물가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훨씬 더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이 기간이 2년에서 한 1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게 네. 저 PC 숫자가 더 빠르게 떨어지든지 네. GDP가 더 네. 좀 숫자가 더 커지든지 둘 네. 중에 하나였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그동안에 이제 거의 뭐 475bp를 올린 효과, 네. 그 효과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은행 문제,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경착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네. 이 경착륙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고용시장의 양호함 때문에 조금 가벼운 경기,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는 짧고 조금 그래도 좀 봐줄 만한 경기 침체가 진행될 수 있지만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경기가 또 금융시장이 위축이 되면 다른 나라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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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